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0월 중순인데요. 단풍은 안 보이고 뉴스들만 보입니다. 지난밤 화천대유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고요.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안개 속인데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때 내려진 징계는 합당했다. 이 징계 사유가 2개월 정직을 넘어서 면직까지 가능한 그런 수위다. 이런 법원 판단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가족 의혹과 함께 이 경선 토론회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홍준표 후보와 1대1 맞수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거리두기는요,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완화,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5분 인터뷰. 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금요일이어서요. 살롱드 시사 그리고 스포츠본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모두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한입뉴스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한입이 점점 입이 커져요. 뉴스가 점점 크고 많아져. 이러다 이제 박 기자님 입 큰 개구리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김 대표님은 원래 별명 오리. 예, 뭐 굉장히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래요? 입술이 좀 두껍고 입도 커가지고 관련된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썰면 세 접시 뭐 정말 옛날 건데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정말 옛날 건데. 그러면은 오리 말고 또 뭐 있어요? 옛날에 뭐 연예인들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뭐 언급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뭐 표인봉 씨 닮았다. 그리고 좀 뭐 좋은 버전으로는 차태현 씨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잠깐 듣고요. 뭐 배우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말씀하시니까 다 보이긴 보여요. 자, 어쨌든 한 입을 어디까지 깨물 수 있나 보죠. 자, 오늘 그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이게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11월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적용되는 게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는 이 거리두기 이 10월 말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10월까지 가는 겁니다.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식당, 카페 같은 곳에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인까지 모일 수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10인까지 늘어납니다. 1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이 미접종 2인, 여기다가 완료자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8명까지 늘어납니다. 8명. 네, 시간 구분 없이 8명까지 늘어난다. 네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또 궁금하신 게 그러면 8명 모여서 몇 시까지 식당, 카페에 있을 수 있냐? 네네.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사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2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맞아요. 네. 근데 수도권 그러니까 4단계 지역에서는 10시가 유지가 됩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네, 시간은 그대로군요. 네, 3단계 식당 카페는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늘어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식당 카페가 안 늘어난 거 이건 아마 자영업자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실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결혼식 같은 경우도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49명이 뭐 접종 상관없이 49명 플러스 접종 완료자 201명.
이렇게 해서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201명.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보면은 접종 완료율이 많이 좀 올라가가지고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완화되면 이제 모임하려고 11월, 12월이 또 송년회 그렇습니다.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막 이제 무슨 이 단톡방마다 의견을 주고받는데 거의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네. 이 미완료자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말까지인데 네. 그러면 이제 10월 중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네. 11월부터는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1월 근데 바로 나오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한 게 전 국민 70% 접종이었잖아요. 그 달성이 되면 예, 그게 이제 10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거보다 며칠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주가 걸립니다. 맞은 다음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항체가 형성되려면 그러니까 실제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는 거는 빠르면 네. 11월 뭐 9일, 10일 이 정도? 그랬죠. 예.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건 11월 9일 이후로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완급 조절이 될 수 있어 보여요. 자, 그럼 김 대표님 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여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뭐 이 열망은 우리 모두 있고 예.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이거 좀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하지만 이게 방역 차원에서는 해외가 이거 완화하니까 팍 이제 또 확진자 치솟는 걸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 우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하면은 걸려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웬만해서는 걸려도 안 죽는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많으면 확진자 10,000명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 중심으로 이제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료를 하고 중증 위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제 방역 이제 정부에 대한 방침은.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확진자 중심으로 볼 건 아니고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라면 다만 이제 단기간에 확 늘었을 때 정말로 얼마나 지금 자기 집에서 이제 셀프 네네네네. 치료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은 잘 제공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해야지 그래 좀 부드럽게 큰 무리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도 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걸 바로 어제 저희가 김 원장 특파원하고 이제 전화 연결했는데 싱가포르 사례가 지금 딱 김 대표님 말씀처럼 가고 있어요. 예. 뭐 거의 다 대부분 집에서 치료해라. 그리고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없다. 검사만 열심히 해서 이 뭐 증상만 안 나오면 일상생활 해라 이런 건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나오던 확진자가 10,000명 넘어간다는 거죠. 한 뭐 500만 명 좀 넘는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치명률이 0.1%로 관리되면 독감인데 이 0.6 정도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 우린 또 우리만의 지금 K방역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이 소식이 나와서 새벽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네. 박 기자님, 이거 사유가 있겠죠? 내용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우리가 네. 세 가지를 봅니다. 네. 크게 하나는 범죄 소명이 됐는지,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네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 씨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해서 도주의 우려가 적고 네. 또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져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그런 요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김만배 씨 생각을 해보면 경찰이 부르면 어쨌든 소환에 응하고 그렇죠.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변호인단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 검찰이 한 번 소환해서 네, 네. 녹취를 다음번 다시 소환해서 들려드릴게요 하고는 구속영장을 갑자기 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고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이 초우와 변호인단의 그렇죠. 주장 이걸 좀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각이 됐으면 이제 당장 아침부터 자막으로 뜨는 게 자, 검찰 부실 수사 논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지금 비판에 직면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 때하고 되게 흐름이 비슷해요. 그때가 뭐냐면은 언론들이 굉장히 먼저 단독 보도도 하고 흐름을 이끌어가면은
하기 싫은 거를 검찰 그때 이제 뭐 박근혜 검찰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막 끌려 나와서 억지로 수사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 할 약간 수도 없고. 예,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왜냐하면은 뭐 누구 편을 떠나서 대선 주자까지 막 얽혀 있고 그러면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막 비판 여론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자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이제 조선일보가 쓴 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이제 검찰총장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법무부 차관 그만두고 네. 올해 6월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네. 그 기간이 비잖아요. 그럼 변호사죠, 예, 보통. 변호사를 활동을 했는데 법무법인 화연에서 그 성남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그래서 지금 성남시 압수수색에 안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는 해석을 했어요. 예. 뭐 야권도 이제 비판을 했을 야권도 거고. 그렇게 비판을 한 거고 왜 성남시가 지금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안 유동규 씨를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시간 전에 갑자기 성남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오전에 예. 성남시청 압수수색. 압수수색. 예.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거를 이제 김만배 씨 증거 구속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증거를 내밀려고 하니까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사님 이러면서 꺼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녹취록만으로도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증거를 못 찾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실 수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수사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성남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보고 있는 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남욱 씨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남욱 씨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에서 뭐 재미를 못 본 거를 남욱한테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남욱 변호사도 뭐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인데 너무 검찰이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넸다는 뇌물 5억에 대해서 원래는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법정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너갔다 이렇게 검찰도 얘기를 한 거예요. 수표가 4억 원이 됐다고 한 이야기를 번복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일반인이 봐도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걸 바꾸고 또 이 녹취록을 거기서 틀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그 김씨 변호인이 아니 증거 능력이 되냐 문제 삼으면서 법정에서도 이제 저질 당한 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꼼꼼하지 않은 부분들 성급한 그런 영장 청구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표 4억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 그건. 근데 그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표 4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계속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던 게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녹취록에 지금 근거해서 구속영장도 치고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그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녹취록이 뭐 한 차례 더 나오긴 하는데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또 정치인이 완전히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국감장에 나온 이정수 지검장이 뭐 질의에 대답할 때 아무래도 그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는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이정수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표현은 특정 정치인을 지칭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뭐 이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이고 그분 표현을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7시간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그분 정말 이게 단정하고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단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수 지검장이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정수 지검장의 생각은 그분이 그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 근데 이게 또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지검장이 나와서 아니 그분은 정치인이 아닌 걸 거기서 완벽하게 단언하고 들어간다? 그럼 정치인을 또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당위성을 좀 만드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뭐 이른바 일부 언론들이나 뭐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지금 이 그분이
이재명 지사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영장 기각으로 좀 검찰은 곤혹해졌다 또는 이제 부실 수사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야당은 특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은 좀 하기가 싫은 수사예요. 왜 자꾸 검찰이 하기 왜냐면요. 지금 그 주요 간부들 임기가 다음 대통령에서 절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남은 대통령이 절반이거든요. 네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이제 뭐 좀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예. 검찰이 차라리 특검 가려고 이런 욕을 먹고 네. 부실 수사다 그래서 특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여기에 손 떼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핸드폰 네. 던졌다. 아. 근데 검찰은 뭐 그거 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경찰이 죽었잖아요. 네네. 검찰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제 뭐 일부러 못 찾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건도 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검찰 못 믿겠다. 특검 가자라는 목소리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한다고 보여지려면 녹취록 말고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런 수사를 정말 할 거냐 거기에 의지가 좀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론이 뜨거운데 검찰이 이제 진실을 규명해서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옛날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진실을 밝히고 엄단해야 할 불법이 있었다면 엄단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김만배 영장 기각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 교통정보센터의 교통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12시 37분이 좀 넘어간 현재. 자, 교통정보센터 이현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에 민감한 내 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지금 전 구간 지나는데 17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같은 방향 서부간선도로 상황 전 구간 원활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 방향인데요. 성남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고 1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성남 요금소에서 성파까지는 차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작업 때문에 어려워진 곳들도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안산 부근 양방향에서 작업 중이라 정체고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신다면 문경 세제 부근에서 작업 정체가 심하게 이어지는데 7km 구간 답답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진교에서 곤양까지 긴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금요일에 참 뉴스 많이 쏟아졌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마지막 거리두기 얘기 드렸죠. 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지난밤 소식.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게 다 긴박한 얘기들인데 또 하나의 이슈가 어제 등장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이제 1년 전이에요. 지난해인데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네.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이제 검토한 결과 정직 2개월. 그런데 당시 윤 총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처분 신청, 이 직무정지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행정법원이 당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직을 유지하시오 하고 이제 이것을 멈춰줬어요. 근데 본안 소송에 들어갔던 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올 초에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사퇴했습니다만 임기는 7월 말까지였으니까 임기 유지를 했다고 해도 이미 이 총장직에서 내려왔을 상황인데 10월이 돼서 나온 결정을 보니 이 법원 결정이 좀 놀라워요. 박 기자님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게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 그러니까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먼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 이런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네.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또 채널A 사건 당시에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이것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건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 이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한 가지 보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임기 마친 다음에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 뭐 이게 정계 진출을 시사한 거다라고 해서 네. 검찰의 중립성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네. 내렸지만 네. 4건 중에 3건이 이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면서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죠. 인정된 징계 사유, 이거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야 하는 중대한 비위다.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함보다도 더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대목이 좀 귀에 딱 들어온 게, 자, 이 징계는 적법했다. 네. 끝.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양정 기준을 이제 딱 들어서 면직까지 가능한 중대 비위다라고 네. 또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무리가 크고, 지금 이 결과 윤석열 전 총장 측, 지금은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입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네. 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이때 이제 이 징계위를 소집한 이제 인물이죠. 사퇴하라, 또 이런 요구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자, 이 김 대표님 10개월 흘렀다 그랬죠? 네, 10개월 만에 10개월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은 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이거는 뭐 아니다. 황당하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아까 전에 진행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당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멈추라는 거지. 그게 네. 그 징계가 판단한 건 잘못됐다는 아니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고난소송에서 하시오. 네. 이렇게 고난소송에서 된 한 건데 거니까. 그거를 두 개를 마치 연결시켜서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대로 이제 판결이 나온 거니까 판결이 나온 그때는 왜 거예요. 무죄고 지금은 왜 유죄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번복된 건 아니다. 예, 번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판사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온라인에서 공개된 정보를 판사 정보들을 단순 취합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은 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네, 이제 네. 여러 논란들이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뭐 다른 데서 보고 지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리고 판결 성향 이런 예, 거. 판결 성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온라인에서 취합을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네네. 게, 예전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인을 뭐 미행하고 그런 거 없더라도 그 사람들을 리스트에 넣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들이 세평의 있었잖아요. 수집.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부적절했다. 뭐 이 정도를 좀 하면은 오히려 좀 납득이 가겠는데 네. 뭐 황당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가 이런 태도가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패소를 해도 관록 있는 정치인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 건이나 네. 그럴 때마다 일단 판결은 존중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변을 붙이는데, 자, 전직 검찰총장이 이제 황당하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항소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내세우면서 대권 주자 행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판결을 보면 이걸 다 어겼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항소를 해서 거기도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좀 그동안 나왔던 어떤 말실수나 아니면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모습 없이 무조건 네. 그건 진위가 왜곡됐다, 그거는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이건 아마 캠프에서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뭐 당연히 지금 여야의 맞상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의외의 인물들이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현재 검찰총장에서 이제 물러날 때 이런 핍박받는 그런 네, 이미지 네, 네, 네. 이걸 통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다 이제 허물어졌다 이런 주장이고요.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가 세게 비판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 인물 말씀하셨는데요. 네. 서민 교수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 후보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교수하면 조국 흑서 네, 기억하실 네, 네. 겁니다. 그 책 저자 중 한 명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이래요. 충격. 윤석열 정직은 정당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 네.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검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이 편에 섰던 건 이게 오랜 세월 내려왔던 관행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서요.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제작진이요.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준 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징계위 위원장인 셈이죠. 그 입장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육성으로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이제 품위 유지만으로 삼은 것도 징계 사유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퇴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야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 수개월 전에는 그런 성향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은 충분히 했다고 본 거죠. 네, 뒤늦은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당시 이제 징계위를 주도했던 네. 위원장 역할이었으니까요. 이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 다시 네네. 댓글을 달고. 그럼 이제 적어도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추미애 전 후보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명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이게 완전히 없는 거를 한 건 아니라는 근거 거를 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게 어쨌든 이제 법원의 이번 판결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자, 남은 시간 잠깐 이제 여야 정치권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제부로 대략 이제 원팀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 내에 좀 정비는 이루어졌다. 이낙연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고 지금 일부 이제 지지층과의 좀 이 마음을 다독이는 수습 방안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박 기자님 네. 민주당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다 이제 일단락되고 일단락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 체제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송영길 대표 사과도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의총 참석. 네, 발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경쟁자 간의 작은 갈등을 넘어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고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그 품격과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중진으로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원팀으로 가고 갈등을 치유하고 가자. 이런 걸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13일, 그러니까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어떤 앙금이나 그동안 지지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치유하고 가겠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캠프에 이제 주요 중진 의원들이 있었는데 서른 의원을 포함해서 홍영표, 김종민, 윤영찬 이런 이제 의원들이 사실 저거 돌이킬 수 있을까? 원팀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의총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 이재명 후보가 설훈 의원과 웃으며 악수했다. 네. 자, 풀렸습니까? 풀린 겁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네. 포옹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고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진 의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선역에서 또 외면하거나 그러면은 속이 네. 좁다거나 경선 불복 아니냐 이런 게 나올 수 다 있으니까 베테랑인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른 의원이 상징적인 거죠. 구속될 수도 있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맞아요, 사람을 맞아요. 내가 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의 통큰 정치인이다.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서른 의원이 아주 최선을 다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해당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는 분명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원팀으로 같아요. 이제 네.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는 대열에 들어갈 것인가. 네. 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 시사본부 나와서도 많이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있는 일이고 또 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격돌했던 만큼 며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언제 만날까? 막걸리 회동 언제 할까? 이런 얘기가 궁금하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국감 끝나고 네. 만나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감 끝나고.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주니까. 네, 다음 주 후반이나 네. 다음 주 이후에 만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은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말 정도. 네, 다음 주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야당 국민의힘 가보면 계속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토론회가 있고 나면 항상 뭔가 구설이 발생을 해요. 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정책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책 외적으로 지금 대중의 관심이 있는 주술, 무속 이런 얘기라든가 혹은 또 거친 이제 막말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주로 화제가 되는 게 안타깝긴 한데 자, 오늘 저녁에 1대1 마스 토론입니다. 네. 먼저 유승민 원희룡. 네. 그죠? 오늘 8시 10분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저지사가 네. 1부에서 맞붙고 2부에 원래 스타는 좀 늦게 나오죠. 그럼 관심 유승민 있는 후보와 지금 원희룡 후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양강 후보라고 꼽히는 양강 두 후보. 후보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부에서 맞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야, 근데 오늘 이거 지금 홍준표 후보가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이 좋아하는 단어가 버르장머리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원래 많이 있습니까 원래? 김영삼 대통령 YS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런데 기억나네요. 이거 역시 어저께 그 이제 당 얘기를 당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정신머리로는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버르장머리가 또 나왔죠.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좀 두 후보가 뭐가 본질적으로 정책에서나 이게 네. 정치 철학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맨날 무속,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만 좀 하지 말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천공 스승이 등장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세게 혼내준다고 했으니까 좀 네. 공격적인 공세를 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까 자, 천공스승 정법 그건 개인 취향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혼자서 조용히 네. 사적인 시간에 몰래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대선에 좀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마 후보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찾아봤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걸.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과 매치되는 게 있는지. 네네. 그 발언 동영상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지 네네.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박 기자님이 찾아서 보고 제보한 건 아니에요? 상대 캠프별로. 후보에게 캠프별로. 네. 자, 오늘 토론 보고 나서 주말 지내고 한번 또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디저트송 신청하신 분 선정은 9818님입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대선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네요. 앞으로의 정치 활동 응원합니다 하는 덕담 주셨고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9818님과 함께 8016님, 3280님, 3355님, 5425님도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고요. 자,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들으면서 1부 정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아서 힘없이 돌아서다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그 짧았던 만남도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제 눈물로 지워야 할 상처뿐인데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 슬픈 사랑은 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잘못된 표현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물렁 팥죽, 고사 꼬기, 담덩어리, 참빗 장수. 이 가운데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어떻게 써야 바른 표현이 될까요? 정답은 고사꼬기고요. 사이시옷을 넣은 고삿고기가 맞습니다. 고삿고기는 애구는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를 뜻하는 한자어 고사와 고유어명사 고기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인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사에 사이시옷을 써야 합니다. 고삿고기는 여러 사람이 저지른 허물을 혼자 뒤집어 쓰고 희생되는 사물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쉽게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고삿고기가 될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렁팥죽은 마음이 무르고 약한 사람을 말하고요. 담덩어리는 겁이 없고 용감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참빗장수는 성격이 지나칠 만큼 꼼꼼하고 좀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회색빛입니다. 비구름의 영향 때문인데요. 지금 강원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경북 지역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주로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10에서 40mm, 강원 영서 중남부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경상권 동부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19도, 대전 20도, 서울,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1도, 대구 3도, 철원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질 전망이니까요. 추위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7도, 습도는 7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 접종률이 85%에 이른다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장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캠프는 오는 17일쯤 선대위원장 선임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핵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폐혈증 의심 증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10분 인터뷰, 오늘은 좀 시간을 더 씁니다. 15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민주당 경성 갈등이 드디어 봉합이 돼서 원팀으로 뭉쳐서 뛰어야 한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의 선봉장에 설 것인가?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로 더모아 정치 분석 윤태곤 실장님인데 우리 PD의 평이 이래요. 정치평론계의 어나더 클래스. 감사합니다. 이분의 분석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자, 오늘 무엇보다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 네. 사실은 10월 10일 일요일 밤에 승복이 나왔으면 다 끝났을 일인데 한 사흘 정도 이게 뭐랄까요? 좀 잔여돼 있는 파장이 이어졌는데 해단식이 좀 늦었어요. 이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뭐 50.3% 계산법을 달리하면 49.33%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송영길 대표가 요즘 리더십이 괜찮은데 왜 당무위 소집을 처음에 안 하려고 했을까? 최고위에서 하려고 했었죠. 네.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하다가 이제 심판이 봤을 때 끝난 이 판정이 사실은 뭐 번복될 리가 없지만은 상대 쪽에서 비디오 판독 한번 해달라고 하면 네네. 해주고 원심 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봤는데 이제 그걸 처음에는 이제 당무위 소집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격화된 건데 이제 정리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강원도로 간다. 네네 맞아요. 부부가 부인하고 강원도로 간단 말은 당분간 이쪽하고 연락을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치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무위가 뭐 열리고 이제 어제 또 세종시에서 뭐 별다른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가 또 조우를 했어요. 행사에서 조우했죠. 네. 축하한다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전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해단식이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 참석했고 오늘 이제 어제 그 곧바로 의원총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풀린 거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원팀이 될 거냐 뭐 시간이 조금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앞서 이제 그 두 분들 말씀하신 거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 49.33이냐 50.33이냐 이 해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건 해소가 됐어요. 네네. 당무위에서 결정했고 거기 승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이슈에 대해 가지고
뭐 서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네네. 이낙연 전 대표는 서른 의원보다는 이제 톤이 낮았지만은 계속 불안감에 대한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당무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그거하고 또 별개로 좀 뭐 반 이재명 성향이라고 할까? 그 좀 이제 강성 당원들의 이런 강한 반발. 네. 이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이제 결합돼 있는 건데 네네.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남았단 남아있다.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18일하고 20일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죠. 예, 행안위 국토위가 있는데 그럼 거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출석을 해요. 네. 막 이제 야당과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 아닙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정보가 그 자리에서 과연 나올 것이 있겠느냐. 네, 새로운 게. 네,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공방은 이어지겠지만은 뭐 누구의 녹취록을 증명하는 뭐 사진이다. 뭐 이런 것이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돈다발이 나올 예, 리도 지금 뭐 없고. 공방이 이어지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내가 충분히 해명을 하고 논파를 했다. 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라고 이게 하겠지만.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일단 형식적인 정리를 하고 지사직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로 선대위를 등록하죠. 출범을 하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보십시오.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 때는 한 가지 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른바 이낙연계 내지는 중립적인 뭐 다른 쪽 캠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국정감사 때는 국민의힘하고 막 맞붙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엄호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팀이다. 그렇죠. 저 국민의힘 세력하고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원래 이게 상대하고 싸울 때 더 결속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적. 그 뒤에 뭐 우리가 역 컨벤션 효과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은 지금 10월 10일 날 누려야 됐었던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보관은 그 국정감사라는 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그 직후부터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원팀으로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짜고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거 국감 받는데도 해소 안 됐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가 된다면은 물론 이건 뭐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이 문제입니다만은 하나 남는 건 이제 좀 강성 지지층의 이런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한번 물러서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구심점이 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효과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요. 지금 흐름을 쭉 전망해 주셨는데 4만여 명 정도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 당심 중에 일부는 반이재명 정서가 있다. 그렇죠. 이걸 또 민심으로 확대하면 어떨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퍼뜩 떠오른 게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면 무효표 처리로 과반 이상으로 결선 없느냐. 49.3이기 때문에 결선해야 되느냐 싸움은 해소됐지만 이게 호랑이 앞에 나타난 도깨비. 우리 3차 선거인단 결과요. 62% 이상을 이낙연 후보가 받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과반 넘게 1위를 하다가 호남 광주에서만 박빙으로 이제 살짝 졌는데 28% 더블 스코어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전제해야 될 건요.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말 아무도 명작을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보면 저도 지금 이게 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별, 연령별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진보냐 어느 정당 지지자냐 이런 걸 하면서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이 포인트가 이쪽 부류의 사람들한테 작용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없거든요. 깜깜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 동안 민주당 권리 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과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맞습니다. 그 정보 말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10월 6, 7, 8일 뭐 이때 이제 투표를 했다. 했던 날짜. 그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장동 이슈가 없었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9월 1일에서 14일이라는 시점은 그게 이제 뭐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벌려놓은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 쪽이 총력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조직화를 했던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조직화 플러스 이낙연 후보를 꼭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 그리고 요즘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역선택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역선택이라는 것보다요.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 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뭐 중도층 혹은 보수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저쪽이 유리하고 이 계산전에 저 2명 중에 이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난 덜 싫은 사람을 찍어서 싫은 사람한테 타격을 주고 싶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싫고 이 사람한테 별 감정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감정이 없는 사람을 밀어준다. 물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게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냐. 본투표 때는 어차피 이쪽 저쪽의 대결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군수 후보도 있겠습니다만 양자 대결로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경선 본투표 말고 대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 뭐 후보가 진영으로 칠 때는 이쪽 저쪽이라는 A냐, 거죠. B냐. 그때는 이제 무슨 이쪽 아니면 저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인데 싫어가지고 딴 사람 찍어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역선택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민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과거에서는 어떤 조직 뭐 외곽 조직, 뭐 무슨 산악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동원되고 심지어 뭐 드루킹 같은 불법 조직, 그것도 조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 예컨대 제가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 나 어느 정당에 선거인단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A가 싫어가지고 B를 찍을 거야. 니들도 하려면 해. 라고 그 사람들, 그 회원들이 막 보다가 그래? 나도 할래. 그거는 불법도 아닌 것이고 어떤 디지털화된 새로운 비조직적 조직화의 양태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법적으로 대응하고 할 수가 없는 공감하는 거예요. 대목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치 집단지성처럼 그러니까 역선택이 조직적 불법적 어떤 이 움직임이 아니라 집단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과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역선택이라는 게 실제 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뭐 당원 가입하고 뭐 선거인단 등록하고 이런 귀찮은 것을 감수할 만한 유인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약간 바뀐 게요. 여러 정당들이 앞다퉈서 그 가입을 되게 손쉽게 하게 만들어놨어요.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한 두세 번만 클릭하면은 그런 이제 물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심리적 진입 장벽 보면은 뭐 슈퍼스타 K니 뭐 트로트 뭐니 또 이제 야 뭐 좌표 찍어서 저기 댓글 달러가자 이런 걸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요. 일상화됐죠. 그런 이제 심리적 진입 장벽도 낮아졌어요. 트로트 가수들 선택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움직이세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 자, 요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끝으로 꼭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 진출하면서 누려야 했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컨벤션 효과 아닙니까? 뭔가 그걸 이제 민주당도 기대했을 텐데 불복이냐 승복이냐가 사흘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 없었고 그럼 아까 이제 이게 풀려나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컨벤션 효과는 나타납니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10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1월 5일인가 그럼 한 25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약 한 달. 약간 선점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약간 큰 공약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게 사실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내 공약 이런 것보다는 대장동에 대한 반격이라든지 윤석열 뭐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거기 때문에 평소에 컨벤션 효과 누릴 때하고 약간 다른 컨셉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20일을 지나고 나면은 좀 그런 전통적인 쪽으로 뭔가 좀 비전,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장동에 대한 해명은 해명이겠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약간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국감때 다 말씀드렸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두고 보고 승복할 것인데 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별 할 말 없다라고 하고 자기 진도를 나가야 돼. 미래로 가겠다. 거죠. 예. 대선 후보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군요. 그렇죠. 18일, 20일. 국정감사 끝나고. 네. 국정감사는 대장동에 대해서 야당의 질타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그러니까 행동을 여당은 하고. 이거로 털고 가는 모멘텀을 잡고 싶어 할 것이고 네. 야당은 계속 불씨를 그렇겠죠, 지펴가는 그렇겠죠. 모멘텀을 네. 잡고 싶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안을 다음 주 예견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서 예. 한번 확인 사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더모아 오늘 윤태곤 실장님을 모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간식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요. 편의점 상품권. 자,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 우리 본부장님들께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의 만남 콜라보레이션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이 금요일에만 들으실 수 있는 살롱드 시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한 기자를 대신해서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가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하겠습니다. 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어영 기자입니다. 아유, 왜 모르는 척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되게 친한데 1년에 같이 방송했는데 네. 이 같이 패널 그룹을 하다가 하 기자님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네. 방송 처음인 척. 네. 오랜만에 복귀하셨습니다. 자, 하 기자님이 김한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 노래를 선곡해 오셨지만 영화 쪽에도 조예가 깊다. 이런 또 이제 정보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먼저 오디오로 공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사람들 이제 전 세계 1억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려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최정상에 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연일 화제입니다. 어우, 저 피리 소리가 저 길 갈 때 자꾸 들려요. 환청처럼. 그래서 내가 오징어 게임에 들어와 있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자, 강 교수님 그리고 하 기자님 오징어 게임에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워낙 화제니까 궁금한데 강 교수님 먼저 들어보죠. 많이들 물어보고 저도 이제 많이 대답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약간의 개념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개념을 했는데 성향과 반향과 지향의 문제다. 성향과 성향. 굉장히 서구적인 성향과 우리의 성향이 이질적이라는 거죠. 네네네. 가령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끝은 무조건 좀 판타지로 잘 끝나야 된다. 해피엔딩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게 끝나면 에이 유치해 현실을 반영을 못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쉽게 그냥 봉합하지 않는 습성이 있죠. 그런 것과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하나는 반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그 문화예술 컨텐츠들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시대적 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반영한다. 양극화 문제가 있다라고 뭐 피케티가 말하기도 했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버닝, 기생충 영화가 이미 나와버리거든요.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리고 그게 더 끝까지 가버려서 뭐 스카이캐슬이니 펜트하우스니 아주 대중적인 것까지 만들어내버려요. 아주 예술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반응 속도, 반향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최종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지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의 개인의 그 사연들이 무척 중요하고 결국은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휴머니즘적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서구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지향성을 그냥 가족주의 봉합으로 대부분 많이 끝내요. 가족이 다시 만났다. 아마 미국식이었다면 오징어 게임도 어머니 뭐 병원 가서 살리고 딸내미 다시 만나서 딸 만나러 갔겠죠. 진짜 괜찮은 선물 주고 이런 식으로 끝났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한 3가지 정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화를 내요. 왜 비행기를 안 타? 이러면서 딸을 만나야지. 그죠. 그리고 또 뭐 스포일러니까 말 안 하죠. 어머니도 네. 좀 그렇고. 스포일러 얘기해버렸네요. 많은 분들이 안 보셨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굉장히 개념화했다 그러셨는데 네. 성향, 반응, 지향성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학자 같으세요. 하 기자님은 그 세계인이 우리나라는 전 이해가 돼요. 뭐 구슬치기도 나오고 딱지치기도 나오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나오고. 세계인은 왜 오징어 게임에 열광합니까? 뭐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궁금해요. 지금 넷플릭스라는 매체 자체도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사실은 많을 겁니다. 예. 기성세대는 저도 뒤늦게 입문을 했는데. 예, 오징어 게임하고 TV로 넷플릭스 보지. 그렇죠. 예, 오징어 게임하고 넷플릭스를 동시에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넷플릭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휴대전화하고 예를 들면 웹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 TV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전 세계 83개국인데요. 이 83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가장 많이 본 순위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국 내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1위를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인도까지 석권했다는 데에서 뭐 그렇게 화제를 몰고 왔고요. 인도 영화 분위기가 좀 독특한데. 그렇죠. 막 뮤지컬 나오고 노래하고 갑자기. 저는 이제 달고나가 굉장히 특징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아하. 파리에서 최근에 이제 파리 2구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2구에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는데 개장부터 줄이 한 200m 정도 들어섰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 달고나 게임을 즐기려고요. 그거 뽑기. 그렇죠. 뽑기라고도 하고 띠기라고도 하죠. 띠기. 다 다르더라고요. 뽑기, 띠기. 예,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거기 우산 모양이 좀 도전할까요? 침을 한참 묻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게 그 할로윈 코스프레라고 하죠.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말이니까요. 예, 녹색 트레이닝복이 또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 화제가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유명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녹색 트레이닝복도 입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될 정도. 저도 입어야 되겠네요. 빨리 구해야 되겠다. 요즘 가장 힙한 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비슷한 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연출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초록색이 없어요. 초록색이. 약간 희귀한 색깔이에요. 운동복으로. 아이템으로는 좀 귀한 아이템.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말 할로윈이 기대가 되네요. 거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적인 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복이지만 또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약간 펜싱 투구 같은 거. 펜싱 투구 같은 거. 자,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 강 교수님이 가져오신 영화들이 궁금한데 자, 생존 서사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네, 크게 말해서 생존 서사 말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게임에 관한 걸로 조금 가볍게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 얘기도 워낙에 좀 얘기가 진지하게 너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경선 뭐 이런 것들로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좀 가벼운 주로 선택을 해서 게임에 관련된 영화들 한번. 게임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전 주만지예요. 그 게임이죠. 네, 로비 윌리엄스의 그거 없었다면 이 영화가 그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박하게 봤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보드게임이잖아요. 보드게임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보드게임의 특성상 뭔가 위기가 동물도 막 있기도 나오고. 하고 뭐 돈을 잃기도 하고 뭐 위협당하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나온다니.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피리 소리 있단 거기 북소리 둥둥둥둥 하면 막 온갖 동물들부터 해서 나오는 그게 너무나 동화적이면서도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아마도 이렇게 보드게임 내지는 게임 자체를 영화의 과학적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재현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고 또 최근에 이게 시리즈가 됐죠. 네,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를 전혀 못 봤던 2000년대 이후생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전혀
컴퓨터 게임만 할지 이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주만지 또는 뭐 이제 브루마블 같은 것도 연상이 되는데 또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이건 스필버그 감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요새 뭐 메타버스 때문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지만 사실은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 아주 소박하지만 진지하게 다루는 영화가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현실에선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게임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만렙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유능한 친구가 되는데 여기서도 오징어 게임처럼 하나의 상품이 걸려요.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그를 찾으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456억 원처럼. 메타버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뭐 잔혹함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전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가령 흑인 여성 아이가 그냥 백인 남성으로 게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무리 아바타가 없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아바타가 돼서 즐기는 것 자체가 요런 게임들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게임에 매혹되는 이유가 좀 잘 설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우리 청취자분들 오징어 게임 문자 막 보내주고 계신데 자 달고나 뽑기 6747님 제주도에서는 떼기라고 해요. 9578님 부산에서는 쪽자라고 합니다. 맞아, 쪽자. 2095님 경상도에서는 국자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자란 저는 달고나가 뽑기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달고나는 포도당 전육면체 하얀 맞아요. 딴 게 있고 더 비싸가지고 엄마한테 돈 더 받아서 사온 거예요. 저는 왜 뽑기를 왜 달고나라고 하지? 맞아요. 달고나 딴 건데 이래서 이 용어가 지금 다 혼재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나중에 고증하는 문제고요. 자, 주만지 레디 플레이 원 혹시 하 기자님도 이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주만지를 95년도에 그때 봤죠. 로빈 윌리엄스 버전. 예. 근데 물론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새내기였기 때문에 미팅하고 가서 대학 그때 당시에 새내기? 그 미팅 기억만 남고요. 주만지는 잘 기억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소개팅에서 만난 여학생하고 보신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아이하고 제가 지금 같이 왔거든요. 밝히실 수 기대하지 없군요. 않겠습니다. 예. 자, 이건 다음에 혼자 오셨을 때 따로 취조하는 걸로 하고요. 또 어떤 영화 있습니까? 마지막 영화가 오히려 가장 이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영화일 수 있는데요. 메이즈 러너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미래 사회죠. 이게 2014년 작품이지만 소설로 소개되기 시작한 건 2007, 8년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지금 미국이 2011년에 1% 시위 뭐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양극화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팽배해졌을 때 이 생존서사가 20대한테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헝거게임, 다이버전트 이런 영화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왜 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좀 열광하는가 알 수 있는 좀 근거도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단 갇혀서 시작하거든요. 그냥 덫에 갇혀서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살거나 아니면 나가기 위해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단계를 막 거치는 탈출구를 거죠. 찾아야 근데 되는. 상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 혹은 여기서 나가서 좀 더 자유롭게 사는 그걸 위해서 엄청난 그런 괴물들과 싸우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싸워야 하는 현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잔혹하게 그려진 생존 서사였는데 오징어 게임은 거기에다가 오히려 사연을 하나씩 넣어준 게 좀 차이점인 거죠. 목표도 제시하고 맞습니다. 자발성도 부여하고. 그래요. 자, 하 기자님, 이 오징어 게임에 좀 우리 사회의 비정함에 주목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기자시니까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많이 취재하시잖아요. 좀 어디에 공감이 되셨어요? 뭐 실제로 이 작품 보신 분들은 아마 중간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일단 주인공이 해고 노동자로 나오고 이 쌍용차 사태가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없는 존재처럼 사실 여겨지지만 엄존하는 탈북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쌍용차 사태가 과거형으로만 조망이 되거든요. 과거형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어떨까? 그러면 쌍용차가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태가 다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다수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인도나 중국 회사들이 인수하고 합병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좀 나아지지 않아서 올 1월에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다시 법정 관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럼 마힌드라 그룹이 손을 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인수자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여러 그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또 뭐랄까요? 비극이 좀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았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사실은 표면에 나오진 않지만 왜 그곳에 그들이 가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슬픈 이야기들 지금도 벌어지는 사례들이 있죠. 최근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정원 씨가 숨진 지가 이제 오늘로 이제 열흘이 됐는데요. 12kg 납벨트를 메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가 이제 숨진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 가지 이 사연들이 지금 취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홍 씨가 하던 일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요트 탑승객을 상대로 한 식사 보조 업무였어요. 그럼 완전히 이 실습 프로그램이 다르네요. 네,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그 상황을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업체의 업주들이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뭐 선의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업주들은 일단 본인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부터 시키는 겁니다. 험한 일을 험한 일. 안 하고 있던 일을 막 해라. 대표적인 작업이 이 따개비 이 작업이었어요. 만약에 원래 규정대로 이 요트를 무트로 올려서 따개비를 땄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익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 홍 씨가 안으로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규정에 맞게 안전요원이 배치됐더라면 뭐 그랬더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더불어서 실제로 홍 씨는 평소에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연까지 전해지는 상황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좀 연상되는 영화, 게임 영화도 소개해 주셨고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비극과 함께 하 기자님의 또 사회적 논평이 있었는데 우리 저 노래 선곡 지금 하어영 기자님의 몫이니까. 그럼 이 오징어 게임과 연관해서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그 사실 아까 잠깐 그 아이와 함께 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휴일인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돌봄을 해야 돼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흥얼거리던 노래예요. 제가 소개드릴 노래는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거위의 꿈은 아닌데 문어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전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큰 소리로 완곡을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동요인 줄 알았는데 가사 마지막에 가보다 보니까 수많은 문어가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문어의 상황은 어떻다라고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요? 야, 궁금하다. 저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럼 자녀분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궁금합니다. 들어보죠.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야, 노래가 참 예쁘고 음색도 좋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인디 가수겠죠? 네. 안예은 씨가 부르는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를 하 기자님이 선곡해 오라 그랬더니 자녀의 노래를 뺏어오셨습니다. 이 선곡은 자녀분이 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진 않으니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 강유정 강남대 교수, 한겨레 하영 기자와 함께 살롱드 시사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이슈를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심각한 경선 후유증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를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서 결선 투표를 경선을 둘러싼 민주당의 잡음이 일단 가라앉게 됐습니다. 당무위에서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이낙연 전 대표도 승복 의사를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야, 지금 몰아서 듣다 보니까 이 대선은 국민들에게 좀 축제가 되고 네.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참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자, 하 기자님, 여야 망라해서 이번 주에 좀 대선 관전 포인트를 하나 꼽는다면 어떻게 지적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결정. 이게 그랬죠.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11월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난투극, 설전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밤에도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맞짱입니다. 네, 그래서 토론. 아마 더 흥미를 끌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선 레이스가 지난 여름 내내 펼쳐졌고요. 언론사 분위기를 조금 더 할까요? 이벤트가 있으면 언론사는 딱 채널이 고정되거든요. 네네네. 10일입니다. 10일. 예, 잠시 다들 일을 멈추고 발표의 순간을 주목했는데요. 네. 당시 발표에서 62% 득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놀랐어요. 와,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의 것이다. 전 대표의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놀랐죠. 이게 지금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충격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승복까지 나온 마당에. 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62%의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도 제각각 해설이 구구하다는 알 수 없다. 예. 국민의힘 쪽으로 보자면요, 일단 그렇게 각자를 검증하는 과정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는 듯한 그런 양상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진전이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원도로 간 이낙연 후보가 돌아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어떤 또 주장을 할지 원팀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 대선 이 이슈에서 어떤 영화들이 떠오르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좀 가볍게 힘 빼고 가자라고 생각이 든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선 결과 나오고도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좀 심각했고 게다가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테리 블랙홀처럼 정확한 분석이나 판단도 안 나온 상태고 약간 양쪽이 정해지고 나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런 어떤 날선 얘기들이 오간다면 지금은 거의 정치 기술의 향연인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즌에 가장 안 어울리는 게 뭘까? 로맨스일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정치판과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 치정 혹은 스캔들이 아니라 로맨스를 진지하게 다룬 영화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정치판, 선거 기간의 로맨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야, 선거 기간 중 정치판의 로맨스면 그 자체가 판타지 아니에요? 스캔들이 더 익숙하잖아요. 있긴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어요? 일단은 조금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로브 라이너 감독의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흘렀죠. 맞아요. 아네트 베닝. 네, 아네트 베닝이 환경운동가로. 로비스트로. 네, 그 로비스트로 등장을 미국의 하죠. 로비스트는 합법적이니까. 합법적이고 이제 환경운동을 이제 말 그대로 지향점이 맞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건전한 로비를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안에 있어서 정책 설명을 하는 거죠. 정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워낙에 또 아네트 베닝이 95년입니다. 거의 가장 화양연화 시절이죠. 절정기에. 정말로 아름다웠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조금씩 연인이 되면서 그러나
이 연인이 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스캔들로 취급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로맨스라고 할지언정. 그때 대통령이 미혼이었나요? 대통령은 그렇겠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싱글 데디였던 거였죠. 이혼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로맨스를 할 수 있으나 정치가 개입이 되다 보니 어떤 얘기들이 오가냐면 아네트 베니 대학 시절 국기를 불태우고 과격 시위자였구나. 과격 시위자였던 과거가를 막 반영하면서 사실은 반국가주의, 반정부주의자라고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맨스 영화니까요. 자신의 그런 다시 재선에 대한 위기와 위험을 갖고서도 사랑을 이뤄내는 영화입니다. 이 로우라이너 감독의 영화를 좀 다른 작품을 딱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떤 감독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버킷리스트 감독이에요. 어떤 감독인지 아시겠죠? 네네. 인생에 대해서 삶을 따뜻한 위안과 그리고 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판타지를 보여줌으로써 촉촉하게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또 후기작이네요. 버킷리스트만 해도.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을 누리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막 누리는 건데, 자, 대통령의 연인. 이 대통령 역은 마이클 더글러스였던 맞습니다. 거죠? 네. 이때도 당시에 뭐 원초적 본능을 비롯해서 가장 핫한 배우였던 마이클 더글러스였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롱샷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소개해도 최근작이에요. 돼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2019년 작품. 네. 저는 이게 IPTV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샤를리즈 테론이 나와서 본 건데, 그 스토리에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부군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영부군. 네,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군의 탄생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의 좀 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성 역할이 바뀌어 있고 게다가 이 세스 로건이라는 남자 배우가 굉장히 좀 잘생겼다기보다 재치 있지만 그렇게 외모적으로 특출난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배우인데 평범한 기자입니다. 기자 출신이고. 하 기자님을 비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자인데 지금 국무장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무장관이라는 게 특별히 딱 매칭이 되진 않습니다만. 외교장관과 뭐 비서실장을 겸하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국무장관인 이 여성 샤를리즈 테론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나 이제 대통령 재선 안 나가겠다. 나 영화 배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가라. 대통령 네가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비 대통령이 되려면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캠프를 이제 자신의 연설 비서관 같은 캐릭터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기자 출신인 이 남자를 이제 근데 그것도 인터넷의 블로그 기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메이저 기자가 약간의 아니라. 좀 굉장히 촉이 좋고 날카로운 글을 쓰긴 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에서 활동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비주류 진보적인 그런 필자였는데 그래서 만났다 보니 사실은 16살 때 그 친구 13살일 때 보모를 했던 사람이죠. 아르바이트로. 과거에.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로맨스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연설문을 써가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러운 게 있는데 그 연설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대중 속에 파묻혀서 하면서 명연설들을 남기려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명연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에 물론 어두운 부분도 많겠지만 아름다운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결국 사실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지와 싸워서 결론적으로 로맨스를 이뤄내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고요. 맞습니다. 샤를리즈 테론, 세스 로건, 롱샷인데 이 제목도 그렇고 이거는 이 부모 자녀가 같이 보지 마세요. 약간 이거 19금 청불이고요. 이게 지상파 방송에는 딱 맞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맞습니다. 자, 하 기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노래를 하나 골라주신다면요. 대선과 관련된. 정치판의 가장 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야 모두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원팀을 만들어 나가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곳,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이제 거기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12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노래는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모든 선거의 끝판인데요. 말하자면 거기로 조직이 모이는 과정에서 모두 마음이 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야의 싸움보다 더 갈등하고 더 감정에 고립해 있는 것은 같은 진영 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선거 이후의 관건, 그러니까 지금 예선전 이후 본선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각자의 마음이 추스려져서 하나로 모일 것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이것도 로맨틱하네요. 두 분 다 가을 탓이나? 정치도 이제 사람의 일이니까 맞습니다. 말로 준 상처가 금세 아물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네.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해야 네. 결국은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여의도의 공식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을과 함께 문화 얘기 너무 즐거우실 텐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살롱드 시사를 기대해보죠. 오늘 강유정 교수님 그리고 하영 기자 감사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잠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르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드리는 거 이제 익히 알고 계시죠?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금요일에 스포츠 본부, KBS 스포츠국에 잘생기고 입담도 좋은 정현호 PD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눈을 못 마주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네, 눈빛이 이게 중국 영화에 그래요? 무협 영화에 나오는 외국인 같다는 얘기는 가끔 듣긴 했습니다. 아니에요. 홍콩 영화 장국영 그러면은 외국인 느낌은 아니죠. 자, 오늘 조금 어두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쇼트트랙의 여왕 심석희 선수 뉴스가 좀 쏟아진 한 주였는데요. 네네. 자, 심 선수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좀 짠한 마음이 피해자로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소식입니다. 3년 전 심 선수가 당시 대표팀의 모 코치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비롯됐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뭔가 의혹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공개됐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메신저로 동료 선수들인 최민정, 김아랑을 조롱하고 또 험담이라든가 욕설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그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조재범 전 코치를 네네.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재범 측에서 이제 증거로 내놓은 그런 자료들에서 나왔는데 이 이외에도 이 심석희 선수가 개주의 순번이라든가 작전을 이제 미리 보고에 위해서 몰래 녹음을 했다. 이런 사실들도 추가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녹음을 하지 않고 시도만 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또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재범 코치는 가해자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번에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심석희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밝힌 내용에서 비롯됐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코치와 주고받은 심석희 선수의 메신저 내용이 네네. 이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 좀 심상치 않은 또 위법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료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 무리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승부 조작을 모의하는 듯한 대화. 그 실제로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심석희, 최민정 선수가 엉켜서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혹시 이 문자 주고받은 정황과 관련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국민들은 좀 충격을 받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브래드버리 만들자. 네네네. 이게 이제 당시에 쇼트트랙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 1000m 결승에서 모두가 이제 넘어지면서
브래드버리 선수가 맨 뒤에 있다 1등으로 통과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 달리던 선수들을 고의적으로 1등 만들어주자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심석희 선수와 충돌하면서 두 선수 모두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최민정 선수가 구제를 받긴 했지만 4위가 됐기 때문에 메달을 못 따게 해는 어떤 심석희 선수가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대로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승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자, 과연 이게 의도적으로 그때 넘어졌던 것이냐, 그러니까요.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냐, 이게 좀 충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게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어요. 네. 대한빙상연맹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주무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에 공개되기 석 달 전부터 이런 내용이 이미 접수돼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좀 어떤 정황으로 분석이 되나요? 묻고 가려고 했던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덮으려고 했다. 맞습니다. 네. 당장 다음 오는 21일부터 쇼트트랙 월드컵이 세계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유야무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심석희 선수를 퇴촌 조치하고 최민정 측에서도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최민정 선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네네. 오히려 이름은 등장하지만 맞습니다. 뒷담화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빙상연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최민정 선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네.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된 선수의 경기력이라든가 심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 선수가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이걸 덮으려고 했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최민정 선수의 경기력이라는 이런 거를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빙상연맹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덮고 가려고 한 정황인데 네네. 언론에 이게 공개돼서 무리가 커지자 그렇죠. 부랴부랴 심석희 선수는 분리 조치를 했어요. 네네. 분리 조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퇴촌을 당한 거죠. 이제 국가대표에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최민정이라든가 김아랑 선수가 있었을 그 어떤 심리적인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빙상연맹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맞습니다. 없었다. 네네. 네, 이제서야 이제 심석희 선수는 퇴촌에서 분리가 됐다. 근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석희 선수의 뭐 대표 선수 자격 이런 건 아직 거론되는 게 없는 거고요. 일단은 박탈된 상태고 아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않고 이제 또 징계의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됐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최민정 선수나 김아랑 선수 측에서 나온 입장은 따로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소속사 통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요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은 소속사 측에서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역시 21일 날 있을 쇼트트랙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력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속사 측에서 일단은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 빙상 월드컵. 맞습니다. 21일이면 뭐 이제 다음 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나고 나면 지금 내년도 겨울이 오는데 맞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선수 선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수 선발이 이미 완료됐거든요. 최민정 선수, 김아랑 선수, 심석희 선수가 있었는데 다 들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석희 선수가 퇴촌되면서 추가 선발 통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리가 비게 됐군요. 네. 심석희 선수는 한 번은 또 피해자로, 한 번은 가해자로 참 이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자, 이 건과는 또 별개로 심석희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서 국가대표팀 내에서 승부 조작 시도가 최소 2차례 있었다. 이런 폭로 나왔는데 이것도 좀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당시에 이제 그 조재범 전 코치가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최민정 선수한테 심석희한테 금메달을 양보해라 라는 이야기를 쇼트트랙 월드컵과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2번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경기 영상을 보면은 심석희가 추월에 나오는 거를 막지 않고 그냥 허용했고요. 뒤에 이제 일본 선수의 추월은 막아서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을 보고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제 한 체대 그러니까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실적을 쌓기 위한 어떤 로비였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승부 조작해서라도 1등을 무조건 시켜달라 심석희를. 이런 식의 워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빙상의 문제가 개파다. 네네. 특히 특정 이제 대학 출신들로 맞습니다. 엮여 있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최근에 나온 의혹들이 그냥 개인의 일탈이나 혹은 인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 지금 언급하신 대로 쇼트트랙 하면 떠오르는 이 파벌 문제가 아직도 뿌리 깊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냐. 정 PD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메신저 대화는 사생활일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뒷담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경기력이라든가 스포츠 이슈랑 엮이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부 조작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코너에서도 이제 여권 내 혹은 이제 그 같은 진영 내에서의
원팀이 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들었잖아요. 정치에서도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도청 녹취를 보니까 자기들이 개주 순번을 작전을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팀인데 올림픽이라는 가장 큰 대회를 앞두고 원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충격적이시겠죠.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요즘에 그 올림픽, 월드컵 할 때마다 이제는 뭐 메달 색깔이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순위보다 선수들이 즐기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즐기느냐. 맞습니다. 이 정말 스포츠는 즐거움, 또 감동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성취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렇게 승부 조작, 어두운 얘기, 이제 더 이상 폭력 얘기도 듣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오네요. 이게 끝으로 궁금한 게 짧게요. 지금 이 프로배구 문제 말이에요. 지금 이재영, 이다영 선수 그리스에서 뛰는 거 확정됐습니까? 예, 오늘 토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그리스로 출국할 예정이고 PAOK 팀 입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제 배구 연맹이 직권으로 이 두 선수의 이적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21일 날 또 데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했고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입니다. 8431님, 0878님, 2219님, 6169님, 7834님, 1690님입니다. 자, 시사본부 홈페이지에도 당첨자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